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2021년도 1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제 나머지 이제 좀 내용들은 앞에 좀 많이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뭐죠? 반복되는 게 여러분 보이죠? 그래요. 이렇게 하나씩 좀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부터 나가는 것들은 앞쪽에 많이 했으니까 아마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진행해보죠. 자, 61번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이제 너무 쉽죠? 자, 다음은 어떤 쇼업 제도에 관한 설명인가?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지만 일단 채용된 노동자는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된다. 뭡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런 거. 정답 몇 번? 4번 유니온 쇼업이죠. 오케이. 자, 62번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별표 치죠. 앞쪽에서 한번 나왔던 거네요. 그렇죠? 자, 노동 수요 측면에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렇죠? 1번, 세계화에 따른 기업 간 경쟁 환경의 변화. 그렇습니다. 경쟁이 점차 심해지니까 아무래도 기업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을 하죠. 왜? 해고가 쉬우니까. 그렇죠? 고용과 해고가 쉬우니까. 자, 이번에 정규직 근로자 해고의 어려움. 그렇죠. 이런 정규직 근로자 해고의 어려움 때문에 노동의 경직성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는 비정규직이 중요하죠. 3번 고학력 취업자의 증가. 아니죠. 여러분 고학력 취업자가 증가를 하면 오히려 정규직에 대한 요구가 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되겠네요. 4번 정규 노동자 고용 비용의 증가. 그렇겠네요. 고용 비용이 증가하고 정규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을 사용을 하겠죠. 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으니까요. 그렇죠? 62번 별표 하나 치도록 하죠. 이제 많이 나왔던 것들은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63번 역시 별표 쳐야겠죠. 이것도 몇 번 나왔죠? 자,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 시장에서 직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주 나왔죠. 1번에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틀렸죠. 여러분,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 격차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줄어들게 되겠죠. 정답 몇 번? 정답 1번. 자, 간단하네요. 그렇죠? 그다음 64번 한번 봅시다. 이것도 한번 했죠. 별표 칠게요. 64번도 별표 칩시다. 자, 봅시다. 64번. 다음 중 산업민주화 정도가 가장 높은 형태는 뭡니까? 그렇죠. 노동자가 뭐예요?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기업. 노동자 뭐죠? 자주관리 기업. 정답 1번. 이런 것도 한번 했죠. 자, 64번 별표 치겠습니다. 많이 나왔으니까. 자, 65번 한번 보겠습니다. 내국인들이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3D 직종에 대해 이거는 별표 안 칠게요. 이건 별표 안 칠게요. 외국 인력의 수입 또는 불법 이민의 국내 내국인 노동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1번 첫 번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3D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런 3D 직종에 아무래도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유입을 시킵니다. 이렇게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 이민이나 수입 같은 걸로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쪽에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일단 첫 번째, 아무래도 노동의 공급이 많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임금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아무래도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나 혹은 저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수입된 상태라면 3D 업종에서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뭡니까? 고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이 사람들한테 점차 밀리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도 낮아지고 고용도 낮아지겠네요. 정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뭐 그냥 가볍게 하나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66번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 치죠. 자주 나왔죠. 다음 중 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것은 너무 쉽네요.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경기적 실업 되죠. 오케이. 자, 67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냥 별표도 치지 않고 가볍게 볼게요.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은 그냥 가볍게 보고 무시해도 되니까 그냥 한번 볼게요. 자, 케인즈의 실업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습니다. 틀린 거. 1번, 노동의 공급은 실질 임금 함수이며 노동에 대한 수요는 명목 임금 함수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 케인즈는 원래 실질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자가 화폐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뭡니까? 그렇죠. 실질 임금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명목 임금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가볍게 볼게요. 이 어려운 것, 이런 거는 자주 나오지도 않고 만약 이게 자주 나왔으면 제가 한번 설명을 했겠습니다만 거의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확실하게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볼게요. 자, 68번. 이거 많이 했죠? 파업의 경제적 비용. 그렇죠? 파업의 경제적 비용에는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사회적 비용과 그 다음에 사적 비용 이 두 가지 합이다. 그렇죠? 자, 이것도 별표 하나 치죠. 자주 나왔던 거니까.
자,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물었습니다. 그쵸? 자, 1번.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지난번에 똑같이 나왔죠. 이런 보기. 동일하지 않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사용자의 사적 비용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감소분 아니라 그랬죠? 순감소분. 그렇죠. 지난번이랑 똑같은 문제네요. 3번. 사적 비용이란 경제의 한 부분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타 부문에서의 생산 및 소비의 감소를 의미한다. 아니죠? 이것도 틀렸네요. 마지막 4번 서비스 산업 부문은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하철 파업, 그쵸? 그런 거는 지하철 파업이란 거 운송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재고품을 쌓아둘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파업을 해도 쌓아둔 이 재고를 가지고 일단 판매하면 어느 정도 이거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데 서비스는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무형이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파업이 일어난다. 그러면 제품을 바로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부분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앞에 거랑 똑같네요. 68번의 정답 4번 됐죠? 자, 69번 역시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했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랬죠? 임금, 물가, 악순환설, 그 다음에 지불, 능력설, 한계 생산력설. 이거 뭡니까? 임금, 기금설이죠. 정답 4번. 이런 거는 별표 하나 치고 역시 자주 나왔으니까 체크 하나 합시다. 자, 70번 역시 별표 하나 쳐야겠죠. 이거 뭐 그냥 단골 주제죠. 이제 여러분 앞쪽 거랑 너무 비슷하게 나오죠. 그쵸? 우리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이 이겁니다. 문제은행식이라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70번. 임금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은. 자, 보겠습니다. 1번. 직무급은 조직의 안정화에 따른 위계질서 확립이 용이하다. 여러분, 조직의 안정화와 위계질서 확립에 용이한 거는 직무급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렇죠. 연공급 아닙니까? 연공급. 보통 집단 중심의 어떤 위계질서 확립에는 연공급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 조직은 연공급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거는 정답 몇 번? 정답 1번 되겠네요. 그렇죠? 자, 뭐 됐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번 넘어가도록 하죠. 70번 했고 7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별표까지는 안 칠게요. 하지만 뭐 이것도 쉽죠. 뭡니까? 노동조합의 기능은 뭐 있었습니까? 노동조합의 기능은 첫 번째 경제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과 또 뭐 있습니까? 그렇죠. 공제적 기능과 마지막 뭐 있습니까? 정치적 기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볼게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었습니다. 틀린 거. 자, 볼게요. 임금을 인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죠. 경제적 기능. 2번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역시 경제적 기능. 3번에 각종 공제활동 및 복지활동, 공제적 기능. 그렇죠? 4번에 특정 정당과 연계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죠. 정치적 기능이 있으니까. 정답 몇 번? 4번. 간단하죠? 오케이. 72번. 자, 보겠습니다. 자, 72번. 다음 중 분단 노동시장 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 우리 분단 노동시장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노동시장이라는 게 사실 얼핏 봤을 때는 되게 크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긴 하나 자세히 보면 사실 이 노동시장이 두 가지 뭐 어찌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측에서의 어떤 노동력이 여기 밑에 있는 측의 노동력과는 사실상 거의 이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거잖아. 자, 보겠습니다. 그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보도록 할게요. 1번. 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에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 하위 노동시장에서 상위 노동시장으로 이동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2번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은 현격하게 다른 특성을 갖는다. 그렇죠? 내부 노동시장은 특히나 뭡니까? 그 회사의 특유의 기술과 혹은 현장 어떤 실습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때는 내부 노동시장에서 전부 다 인력을 어떻게 합니까? 수급하게 되죠. 자, 3번 근로자는 임금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중심으로 경쟁하기도 한다. 그렇죠. 직무를 중심으로 경쟁하기도 한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그 직무를 중심으로 경쟁을 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게 뭡니까? 직무급 아닙니까? 그렇죠. 4번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면 단순 노무직의 임금도 하락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분단 노동시장이라는 건 고학력자들이 있는 시장과 저학력자들이 있는 시장이 사실상 얼핏 봤을 땐 하나의 시장처럼 보이나 사실상
단절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실업이 증가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잘 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 되겠네요. 자, 별표를 치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73번 별표 쳐야겠죠? 이거 지난번에도 나왔죠? 자, 성과급 제도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직원 간 화합 용이하다. 아니죠. 성과급은 차등 지급을 하니까 직원 간의 화합 용이 힘들고요. 2번에 근로자의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2번 모티베이션이 되니까. 임금의 계산이 간편한 거는 오히려 성과급보다는 시간급제나 이런 게 훨씬 더 편하고 혹은 연공제도 좀 편하겠죠. 연봉제, 연공급. 근데 확정적 임금이 보장된다. 그런 거는 여러분 성과급은 뭡니까? 성과에 따라서 변동되니까 변동적 임금인 거죠. 정답 몇 번? 2번 되겠네요. 자, 74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했죠. 이제 이윤국대화 나오면 항상 여러분 뭐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많이 했죠. 이윤국대화 뭡니까? 임금은 뭡니까? 이제 많이 했네요. 임금은 어떻게? 한계 생산물 곱하기 가격이다.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바로바로 들어와야겠네요.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자, 이윤국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커피숍 종업원은 임금은 시간당 6,000원이래요. 여기 얼마? 시간당 6,000원. 자,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얼마래요? 커피 한 잔의 가격은 3,000원이래요. 너무 쉽네요. 한계 생산 얼마? X. 정답 몇 번? 커피 2잔. 정답 몇 번? 2번 되겠네요. 이제 여러분들 74번 별표 치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 다음. 자, 75번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별표 치죠. 이런 거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75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나왔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당황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혼 여성 내에서 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가보죠. 뭡니까? 만 15세 이상, 만 15세 미만. 그 다음 두 번째. 일할 의사와 능력이 다 있는 경우와, 이제 많이 하죠, 우리.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다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일할 의사와 또는 능력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경우.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취업에 성공한 자는 취업자, 아닌 사람은 실업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 두 개를 더해서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한 거죠. 그 두 개를 더해서 그다음에 그 위에 뭡니까? 경제활동 인구를 올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봐봐.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래요. 60%.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두면 되겠네.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얼마? 100이 나오면 되겠죠. 100분의 그다음에 그 위에 6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렇죠? 이제 퍼센테이지 신경 쓰지 말라고. 자, 그럼 이거 두 개 합쳤을 때 100이고 그다음 그 위에 경제활동 인구가 60이니까 자, 이렇게 해볼까? 여기가 60명.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랑 이거 더했을 때 100이 나와야 되는 그게 40명.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실업률이 20%래요. 실업률은 어떻게 합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분모에 갖다 넣죠. 근데 요거 두 개 더한 게 공교롭게 뭡니까? 60이잖아. 그럼 봐봐. 자, 60분의 거기에서 내가 자, 실업률은 요거 두 개 더해서 분모에 갖다 놓고 분자의 실업자 아닙니까? 모르니까 X. 그게 얼마라고요? 20%. 그쵸? 그럼 X 얼마입니까? 0.2 곱하기 60 하면 얼마 나와요? 12명 나오겠죠. 12명. 그러니까 실업자는 얼마? 12명. 그러면 당연히 취업자는 48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마지막 고용률. 고용률 어떻게 합니까? 고용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제활동 인구 두 개 더해서 분모에 갖다 놓으니까 자, 봅시다. 요 두 개 딱 더하면 얼마? 100. 그다음 고용률은 그 위에 뭐예요? 그렇죠. 취업자 48. 얼마예요? 100분의 48. 몇 퍼센트? 48%. 정답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퍼센테이지 나올 때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알겠죠? 오케이. 자, 별표 치고. 자, 76번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건 사실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겠네. 한번 봅시다. 자, 뭐 보죠. 자, 숙련 노동시장과 비숙련 노동시장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고 할 때 이제 뭐 이게 뭡니까? 분단 노동시장이죠. 그렇죠? 자, 비숙련 외국 근로자의 유입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전에 그렇죠. 3D 업종 아닙니까? 3D 업종. 그렇죠? 자, 3D 업종 같은 그런 곳에 어떻게 됐죠? 그렇죠. 원래 거기에 3D 업종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그 인력들이 유입되고 뭡니까? 수입된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 그 3D 업종에 대한
임금 하락하고 또 뭡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그 우리나라 그 현재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용도 어떻게 되죠? 줄어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당연히 국내 비숙련공이 되겠죠. 정답 몇 번? 2번. 오케이. 자, 77번 보겠습니다. 임금이 하방 경직적인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 이건 하나 그냥 체크해 놓으면 되겠네요. 자, 임금의 하방 경직적인 건 물론 우리 교재에도 있긴 합니다만 그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장기 노동계약 맞고요. 물가의 지속적 상승, 인플레이션인데 요건 아닙니다. 3번의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와 노동자 역선택 발생 가능성 모두 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아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77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자, 78번. 만일 여가가 열등제라고 하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 공급은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열등제, 정상제 이거 한번 설명을 했나? 어쨌든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자. 열등제, 정상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정상제와 두 번째 열등제. 이렇게 되잖아요. 자,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정상제와 열등제는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요. 이거예요. 뭐냐. 그냥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면요. 소득이 증가하면 제품의 소비를 늘립니까? 줄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소비를 어떻게 해요? 늘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소득이 증가할 때 해당 제품의 소비를 늘리면 뭐가 되냐? 그게 정상제입니다. 무조건. 반대로 그걸 만약에 줄이면 어떻게 되냐? 열등제가 돼요. 그래요. 바로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열등제는 뭐냐면요. 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뭐냐? 굉장히 좀 지긋지긋한 제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저한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열등제는 뭐냐면요. 뭐 대표적으로 라면이랑 김밥 같은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뭐 간단하게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저도 이제 취업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좀 간절했어요. 취업이라는 게.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간절해서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심시간을 10분 이내로 먹는 거예요. 왜냐? 점심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든 좀 최소화로 해서 남은 시간에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점심을 10분 안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했던 게 뭐냐? 김밥이랑 라면 먹는 거였어요. 김밥 먹거나 아니면 라면, 컵라면 그냥 빨리 끓여 먹거나 그렇게 먹었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4학년 1년 동안 점심 때마다 거의 김밥이랑 라면만 먹잖아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중에 성이 김씨인 사람만 봐도 우르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대학을 어쨌든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점심시간 때 김밥과 라면만 먹어가지고 결국 이제 제가 삼성이라는 곳에 취업을 하긴 했습니다. 취업을 하긴 했는데 삼성이라는 곳에 취업을 했을 때 제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전보다 대학생일 때보다 증가했죠. 근데 제가 증가했는데 원래 제가 매 점심 때마다 김밥, 라면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삼성 취업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안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김밥과 라면입니다. 소득이 분명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열등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임금이 증가할 때, 즉 뭔가 소득이 증가할 때 무조건 그거를 줄이면 뭐가 된다? 그건 열등제예요. 늘리면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정상제. 이해되십니까? 정상제보다 열등하다 그래서 열등제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가가 열등제라면 임금이 증가할 때 어떻게 되냐? 그럼 볼게요. 자, 임금, 소득이 증가할 때 여가가 열등제래요. 그럼 여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겠죠. 줄이는 거. 열등제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여러분, 노는 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뭘 합니까? 그렇지. 일을 더 많이 하잖아. 그치? 그래서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 2번.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뭡니까? 여가는 감소한다가 맞는데 우리가 이 노동 경제학에서는요. 노동을 하는 전체 시간 중에 일을 안 하면 무조건 여가고 여가를 안 하면 무조건 노동이라고 가정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뒤쪽에. 약간 어려운 이야기라서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거요.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중에 예를 들어서 노동을 18시간 했잖아요. 그러면 여가가 6시간. 반면에 여가를 내가 좀 더 늘려서 10시간 하잖아. 그럼 노동은 자연스럽게 1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임금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증가할 때 여가가
감소하니까 상대적으로 노동의 공급은 그렇죠. 일은 증가할 겁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 2번. 오케이. 자, 79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형성의 원인이 아닌 것은 봅시다. 뭐 쉽네요, 이거는. 자, 뭡니까? 기업 간 차별화된 제품 생산. 그러니까 거기에 특수한 인적 자본 형성될 거고요. 두 번째, 생산 공정의 특유성, 독특한 거 맞죠? 3번, 생산 장비에 독특하니까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겠죠? 여기 안에서만. 오케이. 일반적인 직업 훈련 아니죠?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0번 별표 크게 하나 쳐야죠. 마찰적 실업 왜 안 나오나 했네요. 그렇죠? 자주 나오죠? 자,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은 주로 마찰적 실업은 정보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서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1번 구인 및 구직에 대한 전국적 전산망 연결 정보 공개 맞네요. 2번 직업 안내와 직업 상담 등 직업 알선 기관에 의한 효과적인 알선. 그렇죠. 이런 것도 정보 뭐 하는 겁니까? 공개 적극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3번 고용 실태 등 전망에 대한 자료 제공. 역시 정보 제공. 4번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여러분 재훈련이라는 건 교육훈련 아닙니까? 교육훈련은 뭐죠? 구조적 실험.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탄력이 붙으니까 확실히 좀 빨리빨리 끝나는 것 같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